2026년 3월 11일 대한민국 산업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제계에는 유례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는 즉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거대한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거나 조선소의 배들이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의 거대한 크레인이 멈춰서는 광경은 결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과장이 아니며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한 숫자와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란봉투법의 본질과 대우조선 파업 같은 실제 사례, 그리고 3월 10일 이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경제 지표를 심층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세 가지 독소 조항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점인데, 이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원청 대기업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재정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인 임금 협상의 대상은 월급을 직접 지급하는 하청업체의 사장님으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원청 기업은 그동안 우리는 당신들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하청 노조와의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 이후부터는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의 작업량이나 납품 기일을 정하는 행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노조는 이제 하청 사장이 아닌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직접적인 단체 교섭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빌라 세입자가 집 관리를 맡은 관리인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인 건물주를 직접 찾아가 월세 조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투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 아래에는 1차, 2차를 넘어 3차 협력사까지 수백 개의 업체가 복잡한 피라미드 구조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최하단에 위치한 3차 협력사의 노조원들까지도 원청 기업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직접적인 협상과 단체 행동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청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백 개의 개별 노조와 일일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이른바 교섭의 지옥에 빠지게 되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급하게 현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반응은 냉담합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었으나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영계는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여 법적 분쟁과 소송만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정부가 원청의 책임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 이후 산업 현장에서 벌어질 거대한 혼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변화인 파업이 허용되는 범위가 경영권의 영역까지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지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커다란 변화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처럼 미래의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파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경영 판단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이나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려 할 때 노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이나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과 같은 예민한 경영상의 결정들까지도 모두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는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처럼 기술 격차가 생명인 산업에서는 단 6개월의 결정 지연이 수조 원의 손실로 이어지는데, 노조의 동의를 얻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라 불리는 변화는 불법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노조가 불법 점거로 회사를 멈추면 주동자들에게 전체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법은 개별적인 입증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제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수천 명의 조합원 중 누가 몇 시에 어떤 장비를 정확히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개별적으로 증명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50일 넘게 벌어지는 복잡한 파업 상황 속에서 특정 개인이 입힌 손해가 몇만 원인지 일일이 계산하여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 사고를 냈는데 각 차량이 상대방 차의 범퍼에 입힌 피해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히 입증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포기하라는 의미이며 이는 불법 파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파업 주동자의 가족들조차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는 조항인데 이는 채무 이행의 원칙을 흔들어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파업을 주도해도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낼 돈이 거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앞으로 산업 현장의 파업은 더욱 과격해지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논란이 많은 노란 봉투라는 이름의 법안은 대체 어떤 비극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태동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시작은 2009년 발생했던 쌍용 자동차 사태로 당시 금융위기 여파로 회사가 무너지면서 98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하며 처절하게 저항했지만 파업 진압 이후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빚더미였습니다. 2014년 법원은 노조가 회사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13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거액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절망 속에 평생 갚을 수 없는 부채까지 떠안게 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 중 무려 3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비극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이 노동자들이 다시 평범한 월급 봉투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담아 보낸 것이 노란 봉투 캠페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47,000명의 시민이 연대하여 15억 원의 성금을 모으는 기적을 일궈냈고 이 운동은 10년이 넘는 투쟁 끝에 마침내 법안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따뜻한 이 법의 이면에는 차가운 숫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GDP가 8.7조 원이나 증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뼈아픈 타격은 일자리에서 나타나는데 무려 19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원청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와의 계약에서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아예 계약 자체를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울타리가 너무 높고 견고해져서 오히려 그 울타리 안의 사람들과 아무도 일을 하려 하지 않는 역설적인 비극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면 미래가 더 선명해지는데 당시 하청노조는 51일간 배를 띄우는 독을 점거하며 거대한 산업 현장을 마비시켰습니다. 사측은 하루 평균 160억 원, 총 165억 원의 손실을 주장했지만 일부 수치가 과다 추정되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타격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11척의 배인도가 늦어지면서 한국 조선업의 생명과도 같은 납기 준수, 신뢰도가 해외 선주들 사이에서 크게 흔들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 노란봉투법이 없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며 이미 변화의 전조를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3월 10일 이후 이 내용이 법제화되면 이러한 파업은 훨씬 빈번해질 것이며 하루 6영대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도 그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25년 단 3일간의 부분 파업만으로도 4영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하루 일 300억 원의 손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재고를 쌓지 않고 부품이 필요한 순간에 공급받는 적시 생산 방식, G를 채택하고 있어 단 하나의 부품사만 멈춰도 전체 라인이 가동 중단됩니다. 3차 협력사 단 한 곳의 파업이 거대한 완성차 공장을 세우고 이것이 연관된 수백 개 업체로 번지는 무서운 도미노 효과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모트라스 파업 당시 울산 공장 가동률이 순식간에 50%로 떨어졌다가 전면 정지되었던 사건은 공급망 위기의 파괴력을 잘 보여줍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마비되듯이 부품사 하나가 서면 연쇄적으로
하청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산업 구조적 취약점이 노란봉투법과 만나 폭발하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이 법적 사용자로 묶이게 되면 협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되어 경영진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입니다. 경영계의 공포는 숫자로도 입증되는데 주요 대기업 100곳을 조사한 결과 87%의 기업이 향후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은 더 냉정해서 35.6%의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의 투자를 줄이거나 아예 철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교섭 상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며 한국 시장 이탈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2026년 3월 11일 시뮬레이션에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준비해둔 대규모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며 공세를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차부터 조선 3사, 철강사까지 모든 원청을 상대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산업 현장은 거대한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4월이 되면 본격적인 조정 결렬과 함께 쟁의권이 확보되고 산업 현장은 파업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5월경에는 주요 생산 라인이 점거되고 물류가 완전히 봉쇄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막힌 기업들은 장기전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기업들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로 인정받을 바엔 하청 계약을 아예 파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 유연성이 훨씬 높은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 기지를 완전히 이전하는 극단적인 결정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SK온 같은 주요 기업들이 국내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일자리 증발의 전조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호받아야 할 하청 노동자들의 일자리 19만 3천 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의 생존형 탈출 결과인 셈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더 강력한 울타리 안에 보호받지만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그 울타리 밖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 양극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3월 10일 이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민낯이며,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경제의 정지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지표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제조업 가동률로 평소 75% 수준을 유지하던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2026년 4월과 5월의 가동률이 70% 밑으로 급락한다면 이는 파업이 본격화되어 국가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인데,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2025년 기준 240억 달러 수준이던 투자가 20% 이상 급감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표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기업 부도율로 원청이 하청 계약을 끊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의 비명소리입니다. 부도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인다면 이는 하청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경제는 의도가 아닌 결과로 말하며 8.7조 원의 GDP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2026년 3월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2달도 채 되지 않으며 앞으로 펼쳐질 산업계의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을 숫자로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대비한다면 다가올 퍼펙트 스톰 앞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IMF 외환 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결코 밀린 적 없던 국방 예산이 2025년 12월 말 정부 재정난으로 인해 1.5조 원이나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국방부 관계자조차 이런 일은 처음이다 라고 탄식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금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자금 배정 중단으로 인해 무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가 공중에 붕 뜨는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가 2025년 말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긴급 자금을 투입했지만 이미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인 장병들의 생활 환경과 군수 물자 보급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지급이 막힌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적인데, 가장 기본적인 장병들의 급식비 604억 원과 겨울철 난방비조차 예산이 부족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사시 생존을 결정짓는 전투, 예비, 탄약, 구매, 비용 20억 원까지 결제가 막히며 북한과 대치 중인 국가의 안보 현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의 희망도 꺾였는데 18개월간 성실히 모아온 장병 내일 준비금, 지원금 지급이 일주일 넘게 지연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과 맺은 가장 기본적인 금융 약속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무려 164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일시 차입하여 버텼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을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상시 활용한 것으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차입금이 발생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026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국가 부채는 1,414조 원에 달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51.6%로 사상 처음 50%의 저지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국가 채무 비율이 이토록 가파르게 치솟은 구조적 원인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복지 예산으로 2026년 예산 중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7%인 269조 원에 육박합니다. 기초연금 23조 원, 아동수당 2.5조 원 등 항목별로는 필요해 보이지만 재산과 관계없이 소득만 보는 보편적 지급 방식이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하며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향후 자동으로 매년 수조 원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 돈 벌어오는 자식 숫자는 그대로인데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할 어르신들만 급격히 늘어나는 지속 불가능한 국가적 가계부 구조에 직면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금을 걷는 능력도 한계에 부딪혔는데 반도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저조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급감했고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무분별한 감세 정책의 효과가 세수 결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업들은 감세 혜택을 투자로 연결하기보다 200조 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 현금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위기 원인은 비대해진 공공부문으로 현재 공무원 수는 115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에 대한 고정인건비만 연간 57조 원을 상회합니다. 공공기관들의 부채 또한 심각한데 LH 부채는 200조 원을 돌파했고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40조 원을 넘겨 이자만 매년 수조 원씩 지출됩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함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손을 대지 못하는 사이 공공부문의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부담과 국가 채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할 정도로 극심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동아 건설이나 삼부토건 같은 이름 있는 회사들이 차례로 쓰러지면서 그 아래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노동자들까지 연쇄적인 파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금리 여파로 PF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양마저 안 되는 상황에서 현금 흐름이 막히자 중견 기업들의 경제적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LH가 떠안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 수만 호에 달해 신규 공사 발주는 거의 중단되었으며 건설 산업 생태계는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기업의 붕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소득세와 소비가 줄면서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까지 감소하는 무서운 경제 악순환의 고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에만 의존하던 지방정부들 역시 중앙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육, 재정 교부금이 깎이면서 지역 경제가 동반 추락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청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어린이 조식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예산을 없애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배분받는 구조 탓에 국가 세입이 줄어들면 지방교육 재정도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비상금으로 쌓아두었던 기금마저 소진율이 80%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부족한 교육비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1월
우리는 복지 증가와 세수 부족, 공공 부실과 민간 위축이 동시에 폭발하는 이른바 국가 재정의 퍼펙트 스톰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불황이 아니라 지출은 늘고 수입은 정체된 태생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경제 운영 시스템을 수년간 방치해온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헌법의 재정 준칙을 명문화하여 정부 적자가 GDP의 0.35%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며 국가 재정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습니다. 독일은 평소 흑자를 내어 비상금을 비축했다가 팬데믹 같은 위기 시에만 규칙을 완화하며 재정의 유연성과 국가적 원칙을 동시에 지켜내는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스웨덴 역시 3년 단위의 지출 상한제를 도입하여 국가 채무 비율을 우리보다 훨씬 낮은 3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건전한 재정 상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에 재정 준칙을 만들기로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법제화되지 못한 채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공공재정이 더 이상 국가 신용 등급의 강점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2030년에 6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부채 증가 속도를 보인다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고갈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평생 일해서 모은 431조 원 규모의 소중한 퇴직연금에까지 직접적인 관리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국가기금으로 강제 회수하여 조금씩 나눠주겠다는 이 계획은 개인의 소중한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10년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4분의 1 수준인 2.31%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퇴직금 기금화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수익률 제고라는 달콤한 명분 뒤에는 사실 국가 채무를 해결하려는 절박한 속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수년간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자 정부는 431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퇴직연금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정부는 국채 발행 시 이 기금을 동원해 빚을 갚으려 할 것이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부의 부실을 메우는 용도로 쓰는 격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채권에만 317조 원이 묶여 있어 국가 재정 위기 시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의도는 환율 방어로 2026년 1월 현재 470원을 넘나드는 불안한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정부는 환율이 오를 때마다 기금의 달러 매도를 강요할 수 있는데 이는 가입자가 누려야 할 환차익 기회를 박탈하고 손실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나 기금화는 이러한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세 번째는 민간 기업 지배력 강화로 431조 원의 거대 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정부가 대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영 판단을 강요하게 되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해서 번 명확한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2025년 9월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기금화 도입 시 자신의 자산 운용 선택권이 제한될 것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노후를 걱정한다면 강제 기금화가 아니라 현재 70%로 제한된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높여주는 등 규제 완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 품질과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해결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금융회사 앱이나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 내 퇴직연금이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내 소중한 자산이 100% 원리금 보장형에만 묶여 있다면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현재 퇴직연금 기금화는 아직 입법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책의 흐름을 주시하며 우리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431조 원은 단순히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수천만 근로자가 평생 땀 흘려 일해 모은 마지막 노후의 보루이자 생명줄입니다. 정부가 국익이나 사회적 가치를 명분으로 내세울 때
그 이면에서 내 노후 자금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날카롭게 감시해야 합니다. 아무런 관심 없이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퇴직금이 국가기금으로 흡수되어 통제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경제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비하여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